가오는 147년 중원과는 멀리 떨어진 무이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능력으로 관직에 오르지만 명문세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오는 재주에 비해 운도 따르지 않았고 병까지 생기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가오는 반란 세력인 저족에게 사로잡히게 되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지만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태위는 단영이었는데 오랫동안 변방의 장수로 있으면서 막강한 힘으로 저족을 타격했던 단영을 떠올렸습니다. 가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단공의 외손이니 죽이거든 나를 따로 묻어라. 나중에 나의 시체를 내어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오는 거짓으로 단영의 명성을 빌어 저족을 겁주었고 후환이 두려웠던 저족의 족장은 가오를 살려주었습니다. 가오는 단공의 외손이 아니었지만 임기응변이 뛰어나 모든 일을 하는 게 이와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가오는 동탁의 사위의 부하로 들어가면서 관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탁이 살해당했고 왕유는 동탁과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탁의 부하 이각과 곽사는 군대를 해산하고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이때 가오가 나서서 이각과 곽사를 설득합니다. 듣자 하니 장안내의 의룬이 양주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데 군대를 버리고 홀로 가시면 곧 한 명의 정장이라도 여러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군대를 통솔해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게 나으니 가는 곳마다 병사를 거두어 장안을 공격하면 동공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된다면 천하를 정벌하게 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달아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가오는 천자를 받들어 천하를 편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이각이 장안을 공격해 여포와 맞붙어 이기고 왕윤을 살해한 뒤 황제를 볼모로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공로로 가오에게 제후의 직을 하사했지만 이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계책일 뿐인데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라며 가오는 거절합니다. 가오는 이각과 곽사의 사람됨과 그릇이 자신이 모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판단했고 자신의 거취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각과 곽사가 장안에서 싸우게 되자 이각이 가오를 선의장군으로 삼으며 천자를 관중에 모셔두자고 상의했습니다. 가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천자를 협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각은 가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수가 가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닌데 그대는 왜 떠나지 않는가? 가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국가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의리상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떠날 수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황제가 신하에게 무언가를 하사하면 이각은 이를 횡령하거나 빼앗고 질 나쁜 물건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헌제는 굶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직접 닭죽을 대량으로 끓여 놓았는데 그것조차 이각이 칼을 들이밀며 강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각은 강족과 호족 수천 명을 불러 선물과 부녀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곽사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족과 호족은 성에 천자가 있는 것을 알고 망설였습니다. 천자는 가오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가오는 몰래 강족과 호족을 불러 음식을 대접한 다음 관작과 귀중품을 주고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헌제가 동쪽으로 향하자 이각은 그들을 추격해 천자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자 가오가 이각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자의 대신들이요. 그대는 어찌하여 그들을 해치려 하오. 그러자 이각은 그만두었습니다. 황제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장안에서 탈출해 신풍에 도착하자 가오는 천자에게 관직의 인수를 돌려바치고 단회에게 몸을 의지합니다. 단회는 가오와 같은 군 사람이었는데 가오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내심 자기의 위치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가오 역시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남양의 장수가 사람을 보내 가오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가오가 떠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단회가 가오를 후하게 대해줬는데 왜 떠나는 것이냐고 묻자 가오가 대답했습니다. 단회의 성품은 의심이 많고 제 뜻을 기피하는 바가 있어 얘는 비록 후하였지만 믿을 수 없고 오래 있으면 그에게 도무당하게 될 것이오. 단회는 내가 떠나면 반드시 기뻐하며 내가 외부와 결탁하길 바라고 있어 필히 내 처자를 후하게 대할 것이오. 가오의 말대로 가오가 떠나니 단회는 가오의 가솔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우는 장수를 도와 책사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가우는 장수를 설득해 유표와 우호 관계를 맺게 했고, 유표를 만나고 돌아온 가우가 말했습니다. 유표는 평상시라면 능히 상공이 될 재주가 있으나 일의 변화를 살피는 데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으니 난세에는 무능할 것입니다. 가우의 말대로 유표는 제법 큰 세력을 가졌음에도 결국 패권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조가 남쪽을 정벌하면서 육수에 주둔하니 장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장제의 아내이자 장수의 숙모를 취하자 장수는 부하들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조조가 오히려 장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조조가 무방비할 때를 노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수는 가우의 계책에 따라 군이 이동 중일 때 수레가 적으나 무거워서 병사들에게 갑주를 입혔으면 합니다. 라고 요청했고, 조조는 별 의심 없이 허가했습니다. 장수는 그렇게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조조를 습격해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조조는 크게 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조의 장수 전휘와 아들 조왕, 그리고 조카 조한민이 전사했고, 조조 역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조와 장수가 한참 대치하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조조가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하는 적을 치는 것은 전술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장수는 추격하려고 했는데 가우가 말했습니다.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장수는 가우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갔다가 가우의 말대로 크게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온 장수에게 가우가 말했습니다. 다시 추격하십시오. 다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자 장수가 거부하며 공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소. 이미 패하였는데 어찌 다시 추격할 수 있겠는가. 가우는 말했습니다. 군대의 형세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 빨리 추격해가면 필히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가 이 말을 믿고 병사들을 다시 모아 공격했는데 가우의 예상대로 장수는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수가 가우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정예병사로 추격했을 땐 졌고 패잔병을 이끌고 추격했을 땐 이긴 것인가? 가우가 말했습니다. 장군께서 비록 군대를 잘 부리시나 조조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군대가 퇴각할 무렵에는 조조가 추격에 대비하였으므로 필히 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크게 이겼는데도 장군을 물러나게 하는데 그쳤으니 이는 분명 병고가 있어 급히 퇴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추격을 끊어 만족한 조조가 더 이상 후방을 돌보지 않고 병사들을 급히 재촉하였으니 패잔병을 이끌고도 이겼던 것입니다.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원소는 사람을 보내 장수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가우가 원소의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원본초에게 말씀 올려주십시오. 형제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의 국사들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가우의 말에 장수는 어찌 그렇게까지 말하냐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우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되었는데 어느 쪽에 기부해야 하는가. 가우가 조조를 따르는 게 낫다고 하자 장수는 생각했습니다. 벌써 조조를 2번이나 물먹이고 조조의 아들, 조카, 아끼던 장군까지 죽인 원수사이다. 원소는 강성한데 조조는 약하고 게다가 우리는 조조와 원수가 되었는데 어째서 따라야 하는가. 가우가 말했습니다. 조조가 황제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 명분에서 앞서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2번째는 새가 부족한 조조에게 가는 것이 사랑과 군사가 차고 넘치는 원소에게 가는 것보다 대접을 더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조는 원대한 야망이 있기에 개인적인 악연을 문제 삼지 않는 큰 그릇입니다. 결국 장수는 이 말을 따라 조조에게 기부했고 조조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조조는 가우의 손을 잡고 내 신의를 천하에 중하게 해준 자가 바로 그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들과 조카 그리고 아끼던 장수까지 죽인 적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조조 역시 영웅으로서의 풍물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수는 조조에 기부한 뒤 유표를 견제하고 하북정벌에도 공을 세웠지만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핍박받다가 오한정벌 중에 죽게 됩니다. 조비는 내영을 죽인 그대가 어떻게 뻔뻔하게 아버지께서 주는 녹봉을 받아먹고 살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장수 가문은 위풍의 난에 연좌되어 멸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에게 붙으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결정인데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이를 설득한 가우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우의 뛰어난 처세술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조조에게는 막강한 참모 군단이 있었는데 이순이라고 불리는 순이와 순욱은 물론이고 정욱과 곽가, 양수 등 천하의 기재들이 그야말로 우글우글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단연 순욱이었는데 순욱은 조조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순욱에게 동탁, 이각, 곽사, 단회, 장수를 거쳐서 조조에게 기순한 가우는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가벼운 모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조조 주변의 질투와 무시 속에서 가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팽팽하게 마주한 조조와 원소는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조조군은 점차 사기도 군량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조조는 가우에게 방법을 물었습니다. 가우는 조용히 조조를 설득했습니다. 공께서는 원소에 비해 비범하고 용맹하며 결단력도 있어 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년토록 평정하지 못한 것은 단지 만전을 기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결단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이를 옳다고 여겨 병사를 출동시켜 30리 떨어진 원소의 군영을 포위 공격하여 격파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우는 조조의 길을 살리는 조언을 하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간접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가우의 타고난 성품도 있었지만 주군에게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설명이 주는 장점과 함께 조언과 계략이 들여맞지 않았을 때 닥쳐올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소에 있던 허유가 재물을 탐내었으나 원소가 이를 충족해주지 못하자 조조에게로 와서 순우경을 공격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모두들 의심했지만 순유와 가우는 조조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했습니다. 이로써 원소군은 크게 괴멸되었고 하북은 평정되게 됩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가우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조조 휘하의 모든 무장과 참모들이 대군을 힘을 합쳐 단숨에 유비와 송건을 쓸어버리자고 한 목소리로 조조에게 말할 때 유일하게 가우만이 반대했습니다. 가우가 말했습니다. 공께서 예전에는 원씨를 격파하였고 지금은 형주까지 거두어 위명을 멀리까지 드러냈고 군세 또한 큽니다. 형주의 풍요로움을 이용해 관료와 군사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케 하여 생업을 누리게 하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강동은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가우의 말을 듣지 않고 속전론을 고수하여 결국 대패하였고 천하는 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우는 조조 책사 중에서 신중론을 펼친 유일한 책사였습니다. 가우는 관도대전에서는 속전론을, 적벽대전에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각각 다른 진언을 한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배송지처럼 적벽에서 조조의 속전론이 주변의 환경상으로 볼 때 당연했다고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후퇴하던 조조는 곽가만 살아있었어도 내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은 조조가 가우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가 한수 마초와 위수 남쪽에서 싸웠는데 마초는 땅을 갈라 화해를 청하고 아울러 인지를 요구했습니다. 가우가 이를 괜찮다고 여기니 조조가 거짓으로 허락했습니다. 조조가 가우에게 계책을 물어보자 가우가 말했습니다. 이간질 시키면 끝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습니다. 한수와 마초의 동맹을 풀어버려야겠다. 한수가 조조와 만날 것을 청하자 조조가 이에 응했는데 조조는 군사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고 시덥잖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마초가 한수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한수는 별말 없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고 마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한수에게 서신을 보내며 일부러 여러 곳의 글자를 뜯어고쳤습니다. 한수가 마초에게 서신을 보여주니 마초는 한수가 자신에게 숨기는 게 있어서 뜯어고친 줄 알고 더욱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가우의 계책으로 한수와 마초의 동맹이 깨졌고 조조에게 격파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조조는 후계자를 정하기로 결심하고 우직한 조비와 능력이 뛰어난 셋째인 조식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조조는 가우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으면 좋겠는가?
조조의 말을 들은 가훈은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다음 대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목숨과 바꾸는 말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재차 묻자 가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원소와 유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웃으면서 경은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다. 가훈은 원소와 유표가 후계자로 장남을 지목하지 않아 집안에 분란이 발생했음을 알리면서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조조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가훈은 가문과 후손을 위해 조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식은 조조가 출전할 때마다 효심이 넘치는 시와 글로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비는 조식에 비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훈은 조비에게 조조가 출전하면 아무 말 없이 그저 말 고삐를 잡고 눈물을 흘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조도 자신이 출전할 때마다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는 조비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훈은 상황 판단과 정세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절개를 지키고 신의를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았지만 물처럼 유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융통성에서 뛰어난 처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나설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훈은 책무가 깊고도 길었지만 문을 닫고 스스로를 지키며 물러나서는 사사로이 통교하지 않고 자식들이 시집장가 드는데 고위직의 지방과는 사돈을 맺지 않았습니다. 조비는 즉위한 후 가훈을 태위로 삼았는데 군권은 대사마에게 있어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가훈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라 원로 대접을 받으며 조용히 지냈는데 어느 날 조비가 가훈에게 물었습니다. 4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고 싶은데 오와 촉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쳐야 하는가? 가훈가 말했습니다. 오와 촉은 작은 나라이지만 험준한 산과 물에 의지하여 있는 데다 유비에게는 웅대한 재주가 있고 제갈량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송건은 허실을 알아보며 육선은 병세를 잘 봅니다. 험준한 곳에 운거하여 요충지를 지키고 강과 호수에 배를 띄워두고 있으니 모두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신이 여러 신하들을 해하려 보건대 유비와 송건에 대적할 자가 없고 지금은 마땅히 문을 먼저 하고 물을 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비는 가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에 수시로 쳐들어가니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가훈은 나이 77세에 죽었는데 난세를 살면서도 천수를 누린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 군주를 거쳐 조조 조비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사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순옥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순유와 가훈은 거의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적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은 권모에 빈틈이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으니 장량과 진평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